첫 번째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수 소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약간 예상 밖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하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생각보다도 좀 적게 나왔습니다만 어제까지도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시장의 충격을 좀 완화시켜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7조에 대한 4분기죠. 영업이익이 7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오늘 아마 언론에 공식적으로 컨센서스는 한 6조 8천억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이제 5조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어제만 해도 깜짝 놀랐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심리적인 어떤 완충작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5조란 숫자가 나오지 않고 7조를 기다리고 있다가 4.3이 나왔다라면 생각보다 반토막이었죠. 그러면 아무리 수급이 들어와도 이게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대비책을 줬다라는 것이 좀 다행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지금 3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펀드멘탈을 보고 사느냐 다른 이유로 사느냐 이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달도 펀드멘탈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었던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를 명확히 찾기는 솔직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어떠한 이유를 들이대든지 간에. 하지만 삼성전자가 버텨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각종 주식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에 이어서 건설주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한 9시 반까지만 하더라도 건설주들 그렇게 못 오르더니 다시 건설주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CS가 열리고 있는데 CS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그 뒤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반응이랄 그럴까요? 오히려 바이오 쪽들이 더 강하게 오릅니다. 9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안타까운 것은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로 물론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플랫폼 관련주들이라든지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엔터주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대형주 위주 그리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제약 바이오의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종목을 공부해야 될지 오늘도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두 가지 종목을 선정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요, 건설주를 볼게요. 예, 오늘도 굉장히 불기둥을 좀 나타내고 있죠. 맞아요. 예. 그중에서 GS건설인데요. 점차 뚜렷해질 강점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최근에 건설사를 둘러싸고 있는 정말 강력한 호재가 나온 건 알겠어요. 근데 건설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강점이 뚜렷해지는 게 맞는지 팩트체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일단 4분기 실적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먼저 4분기 말씀드리고 뉴스와 그다음에 이제 리포트를 같이 섞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매출 같은 경우 매출은 한 3조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200억 정도 나왔으니까 매출은 한 24%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은 30% 역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시장 컨센서스가 한 1,4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1,200억 정도 나온 거니까 한 13% 정도 덜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매출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주택 판매가 호조를 좀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가율이 올라갔죠. 최근에 2022년 기준으로 본다라면 다양한 원가가 있었고 또 11월 달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됐었겠죠. 그런데 성과급을 또 주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이 부분은 제가 GS건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성과금을 줌으로써 환관비가 증가한 거예요. 이게 악재는 아닌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겁니다. 우리가 경기가 어렵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대기업 위주로 보면 성과급들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기 둔화에 있어서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르다.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올해는 수주 잔고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원래 수주, 신사업 이런 것들은 경기가 좋을 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제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동산 규제를 풀어도 과연 이것이 활성화되겠냐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DLNC 분석을 할 때도 네. 착공 허가를 받은 것을 착공을 안 해서 자금 사정이 좋다라고 저희가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착공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GS건설 같은 경우도 올해 28,000여 세대에 대한 그 목표를 다 달성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대구 지역이 없네요. 철산 지역, 그러니까 그 경기 남쪽이죠. 장위 지역, 그다음에 대명자이 뭐 이런 쪽들 하고 강동 이런 쪽들에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분양에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축소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GS건설의 방향입니다. 민간 도급 사업을 축소로 올해 공급 물량은 줄어들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도시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를 지어놓고 나면 이게 팔려야 되는 건데 팔리지가 않고 있죠. 네. 가장 핵심 지역은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주거민들이 있는 쪽을 재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땅은 줄어들게 되고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멀어질수록 분양은 안 되고 지금 이제 저쪽 뭐 그 판교 분당 이후로 내려가면 어디죠? 거기가 갑자기 거기는 완전 지금 미분양이잖아요. 판교 분당 밑에 광교, 동탄? 동탄 지역이요. 동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아무래도 GTX가 간다 하더라도 GTX 타고도 1시간이 넘게 걸리니 네. 동탄까지 예를 들어서 차를 운행한다면 뭐 러시아 시간은 2시간 넘게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동탄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기대가 컸습니다만 이쪽 어렵죠. 저쪽 일산 쪽으로 가면 파주 넘어가서 지금 신도시들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도 미분양이죠. 뭐 대구 지역은 뭐 말도 할 것도 없고요. 그럼 어디에다 아파트를 또 지을까요? 쉽지 않죠.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밀고 다시 지을 수는 없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계속 공급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주거를 원하는 지역의 공급은 제한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사업을 놓고 본다라면 베트남 지역에 있어서의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수처리 쪽 이런 쪽에 이제 토목공사 쪽으로 나가겠다라는 건데 뒤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 GS건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해외 사업에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해외 사업부를 축소하거나 없앤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네옴시티에 관련된 그 기대감들을 나타내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해외 사업부를 다시 부활한 기업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GS건설이 해외 사업부 적자로 인해서 빅백스를 4천억을 밀어버렸던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소중한 기억이죠. 왜냐하면 멀쩡히 있었던 기업이 갑자기 제 기억으로는 2분기인데 4천억 적자가 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었던 거의 점 하한가 정도 들어갔었던 상황이죠. 그만큼 해외 부실이 있었던 것을 한꺼번에 떨어내고 나서 우리가 해외 공사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화건설도 비상장이긴 합니다만 이라크건설의 1조 6천억의 수주를 받아와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만 5년 만에 8천억 손해보고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고 작년 가을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해외 공사는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원가 계산도 어렵고 환율 계산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GS건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은 베트남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이제 그 성장세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쪽에 특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GS건설 어디에도 네옴시티 얘기도 없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얘기도 없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명확히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GS건설 현재 구간 8%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건설주들의 전반적인 상승, 특히나 지난번에 이제 테마 역할 속에서 중소형단의 움직임이 거셌다면 네. 오늘 그리고 어제의 경우에는 또 대형주들의 상승도 눈에 띕니다. 투자 아이디어로는 뭘 가져가 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을 좀 보죠. 물론 이제 리포트하고 빠르게 나오는 뉴스들하고 약간 괴리감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들, 이 뉴스들이 결국은 재무제표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3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게 된다면 매출 성장세는 작년에 이어서 2022년에 이어서 2023년까지 약 7% 정도 매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2022년에 28% 성장을 했습니다만 영업이익률 원가율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 2020년 거부터 잠깐 리뷰를 해보죠. 2020년에 매출 성장률이 28%지만 매출 원가 조금 내리면 매출 원가율 같은 경우 21년에 85%에서 89%. 거의 한 5% 가까이 오른 거죠. 이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원가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영업이익률이 7%에서 5%대로 급락을 해버린 거죠. 결국 GS건설은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오히려 이익이 줄어드는 네. 이런 현상들이 목도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던 것들이 결국 원가 중간으로 다시 올라와 보면 매출 원가율 증가율을 보면 토목 부분과 플랜트 부분 이것들은 조금 줄었어요. 하지만 그 건설사들이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게 어디냐면 주택 건설이에요. 근데 그것의 원가율이 무려 10%나 급증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작년에 고전했던 것들이 여기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올해 그러면 어떠느냐? 올해는 한 7% 정도 성장하니까 경기 둔화 상태에서도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원가율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2020년과 동일하게 잡았어요. 89%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5%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매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원가가 잡히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이 재무제표를 한번 곱씹어 봐야죠. 왜냐하면 원가율이 내려갈 확률은 보이고 네. 원가율이 내려가 준다라면 이익은 늘어나겠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GS건설에 있어서 매출 증가 속에 원가가 과연 얼마만큼 선방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익 단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뉴스라든지 아니면 단기 시세로 움직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재무제표에 집중하게 되면 이 원가율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황들을 좀 보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깔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뉴스를 플러스하시면 좀 더 뉴스가 명확히 보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보다는 이익에 집중하자. 최근 건설주의 상승 때문에 다시 한번 GS건설을 눈여겨보신 분이라면 이 리포트도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요. 휠라홀딩스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휠라홀딩스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023년 실적 개선 가시화라는 제목의 리포트인데 사실 휠라홀딩스도 그 코로나 시기 때 골프 의류 그리고 MLB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쭉 주가가 올랐다가 네. 작년이었나요? 2022년도에는 너무 부진했어요. 이번 4분기 실적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여기서 팩트 체크 들어가면 MLB는 휠라홀딩스가 아니고 FNF입니다. 네네. MLB 말고요. 혼동하실까봐. 휠라. 예, 네. 그렇습니다. 정현 아나운서의 어떤 휠라의 그 하얗고 산뜻한 이미지가 저는 어떻게 보면 정현 아나운서의 이미지와 어울린다라고 봐요. 네. 산뜻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찬성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 것 어찌됐든. 같아요. 예. 네. 일단은 그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4분기 같은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긴 했어요. 매출 같은 경우 한 9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왔다라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죠? 이렇게 되면 한 대략 5% 미만이죠. 굉장히 작죠. 역시 이 의류라는 게 저마진 구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미국 법인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휠라 같은 경우 유럽 브랜드죠, 원래. 유럽에서 미국에 진출했고 미국에서 감소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걸 인수를 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벌어졌던 그런 거죠. 근데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탑티어 브랜드 재고 정리에 따라서 할인 판매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쪽도 같이 할인 판매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에 나이키가 생각보다 잘 팔렸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불과 한 보름 전에 나왔는데 그 소식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나이키 원래 제품이 잘 팔린 게 아니라 재고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이키도. 네. 나이키가 원래 B2B였었는데 B2C로 바꾸면서 코로나 때 직접 나이키가 처음으로 할인 판매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임금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나이키를 갖고 싶었던 분들이 소위 할인 판매에 반응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이키가 팔리면 뭐죠? 휠라가 안 팔리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고 처분 손실에 대한 것도 했고, 그다음에 그 구조조정 통해서 퇴직금까지 지급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웠고요. 자회사인 골프 브랜드 같은 경우도 현재 4분기가 원래 비수기이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도 매출이 정체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44,000원으로 하향한다. 그러니까 지난 목표가 대비 한 6%가량 내린 네. 거거든요. 목표 주가를 하향한 이유로는 무엇을 대고 있습니까? 일단 지금 가장 큰 이유로 환율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매출이 높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뭐 100원이 뚝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원가 부담은 또 사라지지만 매출에 대한 부분들 좀 크고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렴풋이 리포트를 한 두세 번 읽어보면 뉘앙스가 경기 둔화에 대한 것들도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골프의 수요 둔화에 따라 영향 크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미 골프는
2022년 가을서부터 굉장히 급격히 꺾여버렸죠. 제 기억으로는 2022년 상반기만 해도 2달을 기다려서 샀었던 드라이버가 2022년 가을에 당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라는 거, 그럴 정도니 지금 이제 소위 30, 40 세대들이 골프에 확 들어왔다가 확 빠져나가는 현상들을 보니까 이쪽 의류들조차도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아이디어로는 무엇을 보는 게 좋을지 휠라홀딩스 리포트를 통해서 볼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법인이 좀 살아나야 된다라는 게 현재 지금 가장 큰 관건이 된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FNF 같은 경우 MLB의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휠라홀딩스는 중국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리포트에서도 중국 매출 비중이 늘어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약하다라는 거죠. 여전히 미국에서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된 것은 또 환율 효과를 반영해서 환율이 떨어진 것을 반영해서 그런 것이었고 FNF의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의 시장 확대를 좀 누려본다면은 그렇죠. 이 휠라홀딩스는 미국에서를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리고 브랜드 국내요. 가치가 우리가 이제 휠라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좋고 네. MLB에 대한 브랜드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MLB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가 좀 이렇게 신선한 떠오르는 느낌이고 휠라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된 느낌, 올드한 느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휠라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맞아요. 더군다나 MLB는 제 아들 사주면서 알았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시고 정현 아나운서는 휠라 모르시죠? MLB만 아시죠? 저도 알죠. 근데 휠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예전에 이렇게 전성기였다가 쭉 과거에 좀 판매량이 줄어들 때쯤 어글리 슈즈로 다시 MZ세대의 마음을 찾았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네. 그때 하셨구나. 네, 근데 또 최근에는 어글리 슈즈가 잘 안 팔린다고 해요. 그런 것들 다 고려해봤을 때 휠라홀딩스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 믿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리포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이제 직구보다는 변화구로 리포트를 좀 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변화구로 썼다라는 이유는 뭐죠? 그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겠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에 민감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휠라홀딩스까지 봤고요.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